어머님은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님 인생은 없어요.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제 이름은 김영자예요. 나이는 벌써 칠순을 바라보네요. 이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보면 을의 건물주 사모님이라고 불러요. 여기 번화가 사거리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이 제 것이거든요. 죽은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남겨준 제 유일한 재산이죠. 사람들은 제가 1층 상가에서 아들이 하는 식당이나 봐주면서 매달 꼬박꼬박 월세나 받고 편하게 사는 줄 알아요. 팔자 좋다고들 하죠. 하지만 그건 다 겉모습일 뿐이에요. 싸. 제 얼굴 위로 뜨거운 김이 훅 끼얹어져요. 고무 장갑을 낀 손이 저릿저릿 아파오네요. 몇 시간째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아내는지 이젠 감각도 무뎌져요. 여기는 제 건물 1층. 아들 김성철이 운영하는 감자탕 가게 주방이에요. 그것도 환기도 잘 안 되는 구석진 설거지통 앞이죠. 건물주 사모님의 현실은 이거예요. 하루 종일 허리 펼 틈도 없이 남이 먹다 남긴 뼈다귀 그릇이나 닦는 신세요. 어젯밤부터 쑤시던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 위에서 비명을 질러요. 기름때가 낀 고무장갑을 벗자 퉁퉁 불어터진 제 손이 불쌍하게 보였어요. 어머니, 그릇 빨리 안 나가요? 지금 홀에 손님 밀리는 거 안 보여요? 저기 계산대 앞에서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던 녀석이 소리를 빽 질러요. 저게 제 하나뿐인 아들, 김성철이에요. 나이는 40을 훌쩍 넘겼는데 하는 짓은 아직도 17살 철부지 같아요. 머리에는 기름을 번지르르하게 바르고 손목에는 언젠가 제 돈으로 사간 번쩍이는 시계를 차고 있죠. 겉모습은 누가 봐도 사장님이에요. 하지만 저 사장님은 가게 문을 연 이후로 주방에 들어와 양파 한 번 썰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대답할 기운도 없어서 그저 헹군 그릇을 식기건조대에 탕 소리 나게 올려두었어요. 저 녀석 얼굴을 마주하고 말을 섞기 시작하면 제 속만 더 시끄러워지니까요. 이 가게도 결국 제가 차려준 거예요. 불과 몇 달 전이었죠. 칠순도 다가오니 이제 정말 이 지긋지긋한 아들 뒤치다꺼리는 끝내고 그동안 못 가봤던 해외여행이나 다니며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성철이가 그날 밤 술에 절어서 제 방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저 이번이 진짜 정말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예요. 제가 이 감자탕 기술 하나는 죽여주게 배워왔어요. 어머니, 저 못 믿어요? 이 상가 1층, 딱 1년만 비워주세요. 여기서 제가 대박 내서 어머니 남은 인생, 제가 황제처럼 모실게요. 네, 제발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저는 성철이 군대 가기 전부터 들었던 것 같아요. 20살 때 당구장 차려달라고 할 때도 마지막이었고요. 30살 때 주식으로 대박 낸다고 제 적금 통장 가져갈 때도 마지막이었어요. 그 마지막의 끝은 늘 빚쟁이들과 제 눈물이었죠. 이번에도 뻔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하나뿐인 자식이 저렇게 죽는 신용을 하며 비는데 결국 저는 1층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억소리 나는 돈을 들여 이 가게를 차려줬어요. 역시나였어요. 사장님이 된 성철이는 가게 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맨날 중요한 사업 미팅이 있다며 비싼 차를 몰고 나가서 새벽에나 기어들어왔죠. 그 사업 미팅이라는 게 사실은 어두컴컴한 노름장이라는 걸 저는 모를 줄 아나 봐요. 제가 이렇게 설거지라도 안 하면 인건비도 못 건져서 이 가게는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에요. 주방 문이 조용히 열리고 며느리 지혜가 들어왔어요. 어머님, 제가 한다니까 왜 또 나와 계세요? 어서 들어가서 쉬세요. 무릎 아프시잖아요. 박지혜, 제 며느리죠. 저 망나니 같은 놈한테 시집와서
고생만 하는 착하고 딱한 아이예요. 가게 정산이며 홀서빙이며 성철이 목까지 지혜가 다 하고 있어요. 어린 손주들 키우기도 바쁠 텐데 저 녀석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죠. 괜찮다. 너는 홀이나 봐. 아까부터 저기 4번 테이블에서 뭐 달라고 하더라. 성철 씨는 또 친구들 불렀어요? 아까부터 제일 비싼 해물뼈찜만 시키고 술을 몇 병째 마시는지. 저 사람들 올 때마다 계산은 제대로 하는 거예요? 지혜가 속삭이며 성철이 쪽을 쏘아봤어요. 맞아요. 성철이는 해가 중천일 때부터 친구들을 불러 모아 공짜 술판을 벌이는 게 일상이었어요. 됐다. 내 남편 친구들인데 어쩌겠니. 그냥 마시라고 둬. 제가 다시 그릇으로 손을 뻗자 지혜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속이 터지지만 저 망나니를 자극해서 가게에서 소란 피우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또 며칠이 흘렀어요. 그날은 저녁 장사 준비로 한창 바쁜 시간이었죠. 지혜가 장부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성였어요. 성철이는 여느 때처럼 의자에 기대어 휴대전화 게임에 빠져 있었고요. 성철 씨, 어제까지 정육점 사장님한테 고깃값 입금하기로 했잖아요. 아까 전화 왔었어요. 오늘까지 돈 안 들어오면 내일부터 고기 못 넣어준대요. 지혜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성철이는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고 대꾸했죠. 아, 알았어. 이따 저녁 장사 끝나고 줄게. 사람 바쁜데 그런 거로 귀찮게 하지 마요. 바쁘긴 누가 바빠요? 당신 지금 게임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 장사 끝나면 돈이 어디서 나요? 어제 가게 매출 100만 원, 당신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거 어디 썼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그제야 성철이가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지혜를 쏘아봤어요. 아, 진짜. 내가 사장인데 내 돈 좀 쓸 수도 있지. 왜 그렇게 사람을 쪼아대? 당신은 내가 돈 못 벌어와서 불만이에요? 가게 돈이 왜 당신 돈이에요? 직원들 월급도 밀렸는데 정신 좀 차려요. 그만들 해라. 제가 주방에서 뛰쳐나와 두 사람을 말렸어요. 손님들 들어올 시간에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지혜야, 됐다. 내가 이따가 사장님한테 전화할게. 내 돈으로 먼저 막아둘 테니 걱정 마라. 어머님, 이러니까 성철 씨가 저러는 거예요. 이건 어머님 돈이 아니라 가게 돈으로 해결해야죠. 언제까지 어머님이 밑빠진 독에 물 부으실 거예요? 지혜가 울먹이며 소리치는 순간이었어요. 쾅! 가게 문이 부서져라 열렸어요. 손님인 줄 알았는데 험상궂게 생긴 남자 셋이 가게 안으로 쳐들어왔어요. 낮술이라도 마셨는지 얼굴들이 시뻘겋고 한 명은 목에 용 문신이 시커멓게 보였어요. 순식간에 가게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누구신데요? 영업 방해예요. 성철이가 의자 뒤에 숨어서 더듬거렸어요. 용 문신을 한 남자가 성철이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그리고는 계산대를 발로 걷어찼죠. 시끄럽고. 김성철이 너 이 자식 오늘까지 갚기로 한 날 아니야? 어따 대고 전화를 다 꺼놓고 잠수를 타? 아, 그게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조금만, 딱 일주일만 더 시간을 주시면. 남자가 성철이의 뺨을 그대로 내리쳤어요. 성철이가 바닥에 나뒹굴었죠. 뭐 하는 짓이에요? 당장 나가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지혜가 바들바들 떨면서도 휴대전화를 꺼내 들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남자가 그 휴대전화를 낚아채서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쨍그랑 소리와 함께 액정이 박살났죠. 신고, 마음대로 해. 우린 어차피 돈만 받으면 되니까. 야, 김성철. 너가 오늘 돈 못 갚으면
여기서 장사 끝인 줄 알아. 아, 맞다. 여기 너희 엄마 건물이라며? 저기 저 할머니가 대신 갚으면 되겠네. 용 문신 남자가 저를 턱짓으로 가리켰어요. 심장이 발끝까지 쿵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사람들 진짜 저 죽인대요. 네, 제발요. 딱 한 번만요. 성철이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제 다리를 붙잡고 기어왔어요. 저 꼴을 보려고 제가 평생을 바쳐 저 녀석을 키운 게 아닌데요. 도대체 얼마를 또 빌린 거냐? 너 이놈의 자식, 또 노름했어? 제 목소리가 염소처럼 떨려 나왔어요. 성철이는 대답 대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울기만 했죠. 5천, 딱 5천만 원이에요. 이자까지 5,500. 그것만 막아주시면 저 진짜 손 씻을게요. 저 진짜 새 사람 될게요. 네, 어머니. 5,500만 원. 저 녀석에게는 그게 딱 그 정도의 돈이었어요. 제 심장이 차갑게 식어버렸어요. 김영자 여사님? 아드님이 저렇게 비는데 건물주님이 그 돈이 없으시겠어요? 아들이 효자네요. 엄마 건물 등기부등본까지 떼와서 이거 다 내 거다라고 담보 잡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속을 뻔했죠. 내일 정오까지 준비하세요. 안 그러면 우린 이 가게 문 앞에 똥오줌 뿌리고 건물 전체에 빨간 라카로 노름비지라고 써붙일 거예요. 아시겠어요? 협박이었어요. 명백한 협박이었죠.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철이는 여전히 제 다리에 매달려 울고 있었고 지혜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또다시 이 지옥 같은 밑빠진 독에 제 인생을 쏟아부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알겠어요. 드릴게요. 내일 정오까지 준비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이 가게에서 당장 나가주세요. 제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녀석들은 그제야 만족스러운 듯 비웃었죠. 역시 어머님이 화끈하시네. 아들 관리 잘하세요. 그놈들이 침까지 퇴뱉고 나가자 가게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엎어진 의자, 박살난 휴대전화, 그리고 제 발치에 엎드려 훌쩍이는 이 망나니 아들이. 저는 그냥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정말이지 지긋지긋한 인생이에요. 그 험악한 놈들이 가게 문을 닫고 나간 뒤에도 한참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제 발치에는 아들 성철이가 짐승처럼 엎드려 훌쩍이고 있었죠. 녀석의 넓은 등이 어린애처럼 가늘게 떨리는 걸 보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저 꼴을 보려고 제가 평생 험한 일 해가며 저 녀석을 키운 게 아닌데요. 가게 바닥은 놈들이 뱉은 침과 흙발 자국, 그리고 엎어진 의자들로 엉망진창이었어요. 어머니, 저놈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내일 돈 못 주면 저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성철이가 고개도 들지 못하고 중얼거렸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5,500만 원. 그 돈이 제 주머니에서 콩 나오듯 뚝딱 나오는 돈이 아니에요. 물론 제게는 이 상가 건물이 있죠. 하지만 그건 제 노후고 제 마지막 보루예요. 저 녀석은 그걸 모르는 걸까요? 알면서도 저러는 걸까요? 그때였어요. 일어나요.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 지혜였죠. 지혜는 아까 그놈들이 던져서 박살난 자기 휴대전화 조각을 묵묵히 쓸어 담고 있었어요. 성철 씨, 일어나라고요. 아, 시끄러워.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뭐요? 얼마나 무서웠어요? 얼마나 분했어요? 그래서 내일 5,500은 어디서 구할 건데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꼭 마른 장작이 타닥거리는 소리 같았죠.
성철이가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엉망이었죠. 어머니가 주신다고 했잖아요. 어머니가 막아주신다고. 어머님이요? 지혜가 들고 있던 쓰레받기를 바닥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당신은 그 말이 나와요? 당신이 지금 사람이에요? 당신이 저지른 빚을 왜 어머님이 갚아요? 저 깡패 같은 놈들한테 우리 엄마 건물 주니까 돈 많다고 말한 게 당신 아니에요? 아니, 그건 걔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나는 그냥 시끄러워요. 짝! 가게 안이 울릴 정도로 맑고 세찬 소리가 났어요. 저도 성철이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지혜가 방금 성철이의 뺨을 때린 거예요. 성철이가 맞은 뺨을 감싸쥐고 지혜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너가 지금 나를 쳤어? 그래요, 쳤어요. 이까짓 뺨 한 대로 당신 정신머리가 고쳐진다면 내가 10번이고 100번이고 더 칠 수 있어요. 당신 오늘 그 빚 못 갚았으면 이 가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놈들이 이 건물에 빨간 칠하고 가게 문 앞에 옴을 뿌려댔을 거예요. 그래도 당신은 어머니가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도망갔겠죠. 안 그래요? 지혜가 부들부들 떨면서 소리쳤어요. 결혼하고 10년 넘게 저는 지혜가 저렇게 큰 소리로 악쓰는 걸 처음 봤어요. 늘 조용하고 성철이가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뒤에서 수습하고 제게는 죄송해요. 어머님만 반복하던 착한 아이였거든요. 명절이면 남편 몰래 제 주머니에 5만 원짜리 몇 장을 꼬깃꼬깃 찔러주며 어머님, 이거라도 보태서 맛있는 거 사드세요 하던 며느리였어요. 성철이가 제 돈 훔쳐 달아났을 때 저보다 더 서럽게 울어주던 며느리였죠. 그런 지혜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자기 남편을 잡아먹을 듯이 쏘아보고 있었어요. 성철이도 놀란 건지 아니면 맞은 게 분한 건지 얼굴이 시뻘개져서 일어났어요. 이게 진짜 미쳤나? 어디서 남편 뺨을 때려. 당신이 내 돈 갚아줄 거야?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참견? 이게 참견으로 보여요? 나는 당신 아내이기 전에 이 집 며느리고 저기 저 불쌍한 우리 어머님 편이에요. 당신 같은 인간은 남편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뭐? 저 불쌍한 할망구 편? 아, 너가 우리 집 재산 보고 시집 온 거 아니야? 우리 엄마 건물 보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성철이가 막말을 내뱉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죠. 아니야, 성철아. 그 말은 아니야. 재산? 건물? 지혜가 기가 차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래요. 나 당신 재산 보고 결혼했어요. 그런데 그 재산이 당신 것이 아니라 밤낮으로 설거지하시는 우리 어머님 것인 줄은 몰랐네요. 그 재산 당신이 노름으로 다 날리고 당신 어머니 등골 빼먹으면서 유지하는 껍데기인 줄도 몰랐고요. 지혜가 저벅저벅 저한테 걸어왔어요. 그리고 제 손목을 꽉 잡았죠. 어머님 제발 이번에는 돈 주지 마세요. 네. 지혜야. 그래도 저놈들보다 더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당신 아들이에요. 저 인간은 5,500만 원 막아주면 다음엔 1억 들고 올 거고 그 다음엔 이 건물 통째로 팔아먹을 인간이에요. 어머님은 평생 저 인간 빚 갚다가 돌아가실 거예요. 아, 박지혜, 너 말 다 했어? 어디서 어른한테. 성철이가 다시 지혜에게 손을 올리려던 순간이었어요. 제가 먼저 성철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짝! 소리가 아까보다 더 크게 났죠. 어머니, 너 아내한테 무슨 짓이야? 그리고 너의 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이놈의 자식아. 제 손이 불이 난 것처럼 뜨거웠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하나 잘 되라고. 내가 평생을. 눈물이 앞을 가려서 말이 이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말았어요. 성철이는 제게 맞은 게 더 충격이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게 안은 제 울음소리와 지혜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 찼죠. 얼마나 지났을까요? 성철이는 자기가 맞은 게 분했는지 아니면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는지 진짜 재수 없어. 한마디를 내뱉고 가게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가게에는 저와 지혜 단둘만 남았어요. 저는 엎어진 의자에 겨우 몸을 기댔어요. 눈물이 멈추질 않았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잘못된 걸까? 그때 지혜가 제 옆에 조용히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는 엉망이 된 가게를 멍하니 둘러봤죠. 어머님,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젖어 있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아들 뒤치다꺼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이제 그만하시라고요. 저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어요. 어머님은 행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어머님 인생은 없어요? 왜 맨날 저 인간 똥이나 치우면서 사셔야 해요? 팔자려니 해야지. 팔자요? 아니요. 그건 팔자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저 인간이 울고불고 매달릴 때마다 다 받아주니까 어머님이 그래도 되는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졌어요. 저를 다그치는 것 같았죠. 어머님, 정신 차리세요. 지혜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왜 맨날 당하고만 살아요? 왜 어머님 돈을 저 인간한테 다 갖다 바쳐요? 그럼 나더러 어떡하라고. 저놈들이 내일 당장 쳐들어온다는데, 이 건물에 빨간 칠을 한다는데,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지혜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아주 단호한 빛이 있었죠. 도망가세요. 뭐? 전부 다 팔아서 도망가시라고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님, 이 상가 건물이랑 지금 사시는 아파트랑 가진 거 싹 다 정리하세요. 현금으로 바꿔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세요. 지혜야, 너 그게 무슨... 제 말이 틀려요? 이 건물, 이 아파트. 어차피 어머님이 쥐고 있어봤자 성철 씨가 언젠가는 다 팔아먹을 거예요. 저 인간 빚 갚는데 다 들어가고 어머님 손에는 땡전 한 푼 안 남을 거라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어머님이 먼저 움직이셔야 해요. 지혜의 말은 냉정했지만 이상하게 설득력이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섬 같은 데로 가세요. 성철 씨가 절대 못 찾게요. 가서 어머님 좋아하는 밭일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사 드시고 이제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그럼 너는? 너랑 애들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혜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어머님, 저도 더 이상 저 인간이랑 못 살아요. 저도 이혼할 거예요. 애들은 제가 악착같이 키울 거니까 어머님은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 어머님이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 보여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며느리가 제게 도망가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 아들을 버리고 평생 일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멀리 떠나라고 하고 있었어요. 제가 다 도울게요. 어머님, 지혜가 제 퉁퉁 불어터진 손을 꽉 잡았어요. 며느리의 손은 따뜻했어요. 저는 그날 밤 며느리의 눈을 보며 제 인생을 건 가장 무서운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 밤 성철이는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자기가 뺨 맞은 게 분해서 어디 가서 또 술을 마시고 있거나 아니면 돈 나올 구멍을 찾아다니고 있겠죠. 지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에 가 있겠다고 했어요. 덕분에 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완벽하게 혼자 밤을 맞이했어요.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지혜의 말.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말이 자꾸만 제 귓가에 맴돌았죠. 정말 그랬어요. 저는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았어요. 일찍 죽은 남편 대신 성철이를 굶기지 않으려고 시장에서 생선을 팔았고요. 성철이 대학 등록금 된다고 이 건물 청소를 도맡아 했어요. 성철이 결혼시킨다고 아파트 사주고 가게 차려준다고 또 돈을 댔죠. 제 이름 김영자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늘 성철이 엄마였고 건물주 사모님이었죠. 하지만 제 손에 남은 건 빚쟁이들의 협박과 망나니 아들뿐이었어요. 날이 밝아올 무렵 저는 결심을 굳혔어요. 그래, 떠나자. 지의 말대로 나도 이제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죠. 평생을 살아온 이 동네를 떠나고 내 전 재산인 이 건물을 판다는 게 상상만 해도 가슴이 떨렸어요. 하지만 어제 그 깡패놈들 얼굴과 제 다리에 매달려 울던 성철이 모습을 떠올리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결론밖에 나지 않았어요. 아침 일찍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는 금방 제 집으로 건너왔죠. 어머님, 밤새 괜찮으셨어요? 지혜야, 나 너가 어제 한 말대로 할란다. 제 말에 지혜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정말이세요, 어머님? 그래, 나도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자식? 내가 없어져 봐야 정신을 차릴지 아니면 평생 저렇게 살지. 이젠 나도 모르겠다. 내가 살고 봐야지. 지혜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님.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그럼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해요. 지혜는 어젯밤 울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꼭 전쟁터에 나가는 장군 같았죠. 일단 그 깡패놈들 5,500만 원 절대 다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떡해? 걔들이 가게로 쳐들어올 텐데. 그러니까 시간을 벌어야죠. 어머님, 지금 당장 현금으로 빼실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저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적금 통장을 떠올렸어요. 한 1,000만 원 정도는 될 게다. 좋아요. 그럼 오늘 정오에 그놈들 만나면 1,000만 원만 주세요. 그리고 일주일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하세요.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서류 절차가 복잡해서 일주일은 걸린다고요. 걔들이 그걸 믿을까? 믿게 만들어야죠. 어머님이 절박하게 이자라도 먼저 드릴 테니 제발 일주일만 봐달라. 안 그러면 나도 아들놈이랑 같이 죽는 수밖에 없다고 연기하셔야 해요. 연기라니. 70평생 연기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하지만 지혜의 눈을 보니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요. 알겠다. 그렇게 해볼게. 그리고 두 번째. 성철 씨한테는 절대 티내시면 안 돼요. 평소처럼 가게 나가서 설거지하시고 아들 걱정하는 엄마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걔한테 뭐라고 하고 돈을 줘? 성철 씨한테는 급한 대로 엄마 적금 깨서 이자부터 막았다. 너 때문에 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고 막 화를 내세요. 대신 나머지 돈도 엄마가 어떻게든 마련해 볼 테니 너는 일주일 동안 가게에 꼼짝 말고 붙어 있어라 하고 안심시키세요. 성철이 녀석은 자기가 급하니까 제가 돈을 마련해 온다고 하면 분명 속아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요. 지혜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부동산 매물 내놓는 거예요. 이 건물하고 어머님 아파트 전부요. 지금 당장? 네, 당장요. 성철 씨가 아는 동네 부동산은 절대 안 돼요. 녀석 귀에 바로 들어가니까요. 제가 어젯밤에 알아봤는데 옆 동네 상가랑 아파트 전문으로
금매 처리만 조용히 해주는 부동산이 있어요. 오늘 저랑 거기부터 가요. 금매. 시세보다 훨씬 싸게 대신 현금으로 빨리 파는 거죠. 그래. 어차피 저놈한테 물려줄 거 헐값이라도 내가 챙겨서 나가는 게 낫지. 맞아요. 어머님, 조금 손해보더라도 빨리 현금화해서 뜨는 게 중요해요. 성철 씨가 눈치채기 전에요. 그날 오전에 저는 지혜와 함께 옆 동네 부동산을 찾아갔어요. 중개인은 제 건물 등기부등본과 아파트 서류를 보더니 입이 떡 벌어졌죠. 아니, 사모님, 이 알짜배기 건물들을 왜 이렇게 급하게?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묻지 마시고 그냥 최대한 빨리 조용하게 처리해 주세요. 시세보다 15% 아니 20%까지 낮춰도 좋아요. 무조건 현금으로 일주일 안에 잔금까지 치를 수 있는 사람으로 찾아주세요. 중개인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 급매물이면 현금 부자들이 줄을 설 겁니다. 대신 계약금 들어오면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부동산에서 나온 뒤 저는 곧장 은행으로 가 적금을 깼어요. 현금 1,000만 원을 쇼핑백에 담아 나왔죠. 정오가 되기 직전 그 깡패놈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저는 지혜가 시킨 대로 가게 근처 골목에서 그놈들을 만났어요. 돈은 준비하셨어요, 할머니? 이거밖에 지금은 없어요. 내전 재산 깬 거예요. 이걸로 이자라도 먼저 내고. 제발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내가 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요. 일주일만 주면 원금 5,500 다 갚을게요. 저는 그놈들 앞에서 다리가 후들거리는 걸 참으며 연기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빌기까지 했죠. 놈들은 1,000만 원짜리 돈뭉치를 보더니 자기들끼리 잠시 쑥덕거렸어요. 좋아. 일주일. 딱 일주일이야. 다음 주 이 시간까지 돈 안 들어오면 그때는 이자고 뭐고 없어. 건물에 라카칠할 줄 알아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놈들이 사라지고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성철이가 어슬렁거리며 가게에 나타났어요. 어머니, 그 깡패들은? 시끄럽다. 너 때문에 내가 이 늙은 나이에 깡패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 내 적금 깨서 이자 1,000만 원 겨우 막았다. 이놈아. 제가 돈뭉치를 줬던 빈 쇼핑백을 녀석 얼굴에 던지며 소리쳤어요. 성철이는 제가 화를 내자 오히려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아, 진짜요? 아이고, 우리 엄마 고마워요. 역시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는요? 일주일 뒤에 내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 너 때문에 이 건물 담보 잡히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너 일주일 동안 가게에 딱 붙어서 일이나 해. 어디 또 싸돌아다니다 걸리면 그땐 나도 몰라.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최고. 성철이는 좋다고 금방 해실거리며 계산대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저 한심한 녀석? 저는 주방으로 들어가 다시 고무장갑을 꼈어요. 그날 밤 지혜가 제게 새 휴대전화 하나를 건넸어요. 어머님, 이건 선불폰이에요. 어머님 명의로 안 되어 있어서 성철 씨가 절대 조회할 수 없어요. 앞으로 저랑은 이걸로만 통화해요. 그리고 이건 지혜가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어머님이랑 저만 아는 새 계좌예요. 어머님 신분증이랑 도장으로 제가 아까 만들었어요. 이 은행은 성철 씨가 가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앞으로 모든 돈은 여기로 옮길 거예요. 며느리가 저보다 100배, 1000배는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지혜야, 고맙다. 너 없었으면 난.
그런 말씀 마세요. 이건 어머님 인생 찾는 일이고 제 인생 찾는 일이기도 해요. 우린 꼭 성공해야 해요. 지혜와 저는 그날 밤 일주일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떠날 비밀 작전을 세웠어요. 저는 그저 이 무서운 일주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바랄 뿐이었어요. 시간이 지옥처럼 느리게 갔어요. 성철이는 제가 나머지 빚 5,500만 원을 해결해 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며칠 동안은 얌전히 가게에 붙어 있었죠. 물론 일은 안 하고 계산대에서 게임만 했지만요. 저는 평소와 똑같이 새벽에 일어나 가게 문을 열고 점심 장사 설거지를 하고 저녁 마감을 했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도 성철이 앞에서는 태연한 척해야 했죠. 어머니, 대출은 잘 돼가요? 은행에서 뭐래요? 성철이가 밥 먹을 때마다 툭툭 물어봤어요. 알아보고 있다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줄 알아? 서류가 복잡해. 너는 그냥 조용히 있어. 제가 일부러 신경질을 내면 성철이는 알았어요. 알았어 하고 입을 삐죽거렸죠. 그 사이 저와 지혜는 물밑에서 바쁘게 움직였어요. 어머님, 아파트 보러 온 사람이 있어요. 신혼부부인데 금매 가격이 마음에 든다고 오늘 저녁에 바로 계약하자고 해요. 지혜의 비밀 전화를 받고 저는 성철이 몰래 가게를 빠져나와 부동산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제가 이 집에서 성철이를 키우고 결혼시키고 수십 년 산 집인데 계약금은 바로 새 통장으로 입금해달라고 하세요. 제 말에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에는 건물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무슨 투자법인이라고 했는데 위치가 좋아서 그런지 20%나 깎아줬는데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겠다고 했어요. 잔금은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성철 씨 빚 갚기로 한 그날 한꺼번에 치르겠대요. 아파트 잔금도 같은 날 마쳤어요. 어머님. 지혜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래, 잘됐다. 딱 그날 모든 걸 끝내는 거야. 모든 게 순조롭게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망나니 아들 녀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일주일치 이자를 받아낸 그 깡패놈들이 성철이에게 또 전화를 한 모양이에요. 어머니, 그 깡패놈들이 자꾸 전화해서 할머니가 대출 받는 거 맞냐? 진짜 나오는 거 맞냐고 쪼아대요. 아, 진짜 불안해 죽겠네. 은행 어디라고 했어요? 내가 가서 좀 알아볼까? 성철이가 안절부절 못하며 저를 다그치기 시작했어요. 너가 뭘 안다고 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괜히 내 얼굴 비추면 은행에서 돈 안 내줘. 아니, 그래도. 성철이가 뭔가를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자기 몰래 어딜 자꾸 나갔다 오는 것도 눈치챈 것 같았어요. 어머니, 요즘 왜 이렇게 바빠요? 가게 설거지도 맨날 지혜 씨한테 맡기고 어디 가서 돈이라도 빌리러 다녀요? 그래, 너 때문에 돈 빌리러 다닌다. 이놈아. 제가 버럭 소리를 질러도 녀석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약속의 이틀 전에 터졌어요. 그날은 제가 아파트에 남은 짐을 좀 정리하려고 일찍 가게를 나섰어요. 지혜도 아이들 핑계를 대고 가게에 안 나왔죠. 성철이 혼자 가게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 제가 집을 내놓은 걸 어떻게 알았는지 동네 다른 부동산에서 가게로 전화를 한 거예요. 사장님, 거기 김영자 여사님 건물 맞죠? 다름이 아니라 지금 사시는 아파트 금매로 내놓으셨던데 저희 쪽 손님이 그거보다. 거기까지 듣고 성철이가 전화를 끊었대요. 아파트 금매. 성철이는 그 길로 가게 문을 잠그고 집으로 달려왔어요. 마침 제가 옷가지 몇 개를 가방에 챙기고 있을 때였죠. 어머니. 성철이가 현관문이 부서져라 들어왔어요.
너 가게는 어쩌고. 지금 그게 문제예요? 어머니, 아파트 팔아요? 왜요? 나 몰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녀석의 눈이 시뻘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게, 너 빚 갚으려면 돈이 모자라서 집이라도 팔아서. 거짓말. 빚은 5,500이라면서요. 이 아파트가 얼만데. 그리고 그 가방은 뭐예요? 어디 가요? 어머니. 설마, 나 버리고 어디 도망가려고 했어요? 성철이가 제 손에 들린 가방을 낚아챘어요. 아니에요. 이건 그냥 헌옷 버리려고. 거짓말하지 마. 성철이가 이성을 잃고 제 방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서랍을 열고 장롱을 뜯어냈죠. 돈 어디다 숨겼어요? 건물 판 돈, 아파트 판 돈, 다 어디다 뒀어요? 안 팔았어. 아직 안 팔았다고. 그때였어요. 녀석이 제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제 옛날 통장과 도장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지. 여기다 다 숨겨뒀지. 그건 제가 평생 써온 주거래 은행 통장이었어요. 물론 지혜와 함께 돈을 다 빼내서 새 통장으로 옮기기 직전이었지만 아직 잔액이 몇백만 원은 남아 있었죠. 아니다. 그건 안 돼. 내놔. 시끄러워. 이게 다 내 돈인데. 어머니가 나 몰래 훔쳐가려고 했잖아. 내가 모를 줄 알았어요? 성철이가 제 통장과 도장을 움켜쥐고 저를 밀치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성철아, 안 돼. 김성철. 저는 넘어진 채로 소리쳤지만 녀석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사라진 뒤였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녀석이 저 통장으로 은행에 가면, 물론 큰 돈은 이미 새 통장으로 옮겼지만 그래도 저는 떨리는 손으로 지혜에게 비밀 전화를 걸었어요. 지혜야, 큰일 났다. 성철이가 내 통장이랑 도장을 훔쳐갔어. 은행으로 갔어. 뭐라고요? 어머님, 어느 은행 통장이에요? 그 평생 쓰던 그 주거래 은행. 어머님, 진정하세요. 다행이다. 어머님,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지혜야? 어머님, 제가 며칠 전에 그 통장 지급 정지 신청해 놨어요. 뭐라고요? 성철 씨가 언젠가 어머님 통장이나 도장에 손 뗄 것 같아서요. 어머님 신분증 들고 은행 가서 통장 분실 신고하고 지급 정지 걸어놨어요. 어머님이 새 통장에 돈 다 옮기시면 그때 풀려고 했죠. 저는 정말 며느리가. 아마 성철 씨는 지금쯤 은행 창구에서 망신만 당하고 있을 거예요. 돈 10원도 못 찾아요. 지혜의 말대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성철이가 다시 집으로 씩씩거리며 돌아왔어요. 얼굴이 아까보다 더 시뻘개져 있었죠.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왜 통장이 정지됐어? 어머니가 한 거지. 나를 아주 갖고 놀았어. 성철이가 저를 잡아먹을 듯이 소리쳤어요. 그때 현관문이 다시 열리고 지혜가 들어왔어요. 그래요. 내가 했어요. 내가 어머님 모시고 가서 분실 신고했어요. 왜요? 박지혜, 너, 그 통장, 어머님 돈이에요. 당신 돈 아니라고요. 그리고 똑똑히 들어요. 당신이 훔쳐간 그 통장엔 어차피 잔고도 없었어요.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뭐? 어머님 재산 이미 다 다른 안전한 계좌로 옮겼어요. 당신이 절대 못 찾는 곳으로요.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희들 진짜 나를 버리려고 작정한 거였어요? 버리는 게 아니죠. 당신 인생, 당신이 책임지라는 거예요.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인생 사실 거고요. 지혜가 제 앞으로 와서 막아섰어요. 어머님, 짐 챙기세요.
우리 내일 잔금 치르고 바로 떠나야 해요. 저 인간이 이제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성철이는 지혜와 저를 번갈아 쳐다보며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안 돼, 못 가. 여긴 내 집이야. 내 건물이라고. 당신들.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 성철이가 현관문을 가로막고 버티고 섰어요. 저는 지혜 뒤에 서서 이 지옥 같은 상황이 제발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요. 녀석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성철이가 계속 커다란 덩치로 현관문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어요. 녀석의 눈은 정말 평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뭐랄까, 모든 걸 잃은 사람의 마지막 몸부림 같았죠. 절대 안 돼요. 못 가요. 여긴 내 집이고 내 건물이에요. 당신들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간다고요. 성철이가 두 팔을 벌리고 소리쳤어요. 당장이라도 저나 지혜에게 달려들 것처럼 굴었죠. 저는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지혜의 옷자락을 꽉 붙잡았어요. 성철 씨, 지혜가 저를 등 뒤로 살짝 밀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길 비켜요. 지금 당신이 이러는 거 전부 잘못된 행동이에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와서 나가지도 못하게 길을 막고 다 증거로 남고 있어요. 증거? 웃기지 말아요. 이게 누구 집인데 남의 집이야. 이 집 내 거라고 몇 번을 말해요. 어머니가 놔준다고 약속했잖아. 어머님이 말로만 그러셨겠죠. 법적으로 이 집, 그리고 그 상가 건물, 전부 다 어머님 단독 명의예요. 당신 이름은 어디에도 10원 한 장 안 들어가 있다고요. 당신은 그냥 여기 얹혀 사는 성인 자식일 뿐이었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성철이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죠. 이 배신자 같은 것들이. 야, 박지혜. 너가 우리 엄마 꼬드긴 거잖아. 너가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리려고 이딴 짓 꾸민 거지. 안 그래? 당신 재산? 당신 재산이 어디 있었는데요? 당신이 번 돈은 전부 그 어두운 노름장에서 날렸잖아요. 어머님 돈으로 빚잔치하고 어머님 돈으로 술 마시고 다녔죠. 그게 당신이 한 전부예요. 시끄러워. 성철이가 드디어 이성을 잃고 지혜의 뺨을 향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것 같았지만 지혜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성철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쳐요. 치고 싶으면 쳐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 한 행동으로 사람을 해치려 한 걸로 벌 받으면 돼요. 뭐? 당신이 나한테 손 떼는 거, 어머님 못 가게 이렇게 억지로 붙잡는 거, 내가 그거 하나 준비 안 했을 것 같아요? 지혜가 주머니에서 자기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그건 성철이 모르게 지혜가 따로 들고 다니던 진짜 휴대전화였죠. 당신이 아까 은행 가서 난동 부리고 이 집 쳐들어와서 돈 내놔라고 소리 지른 거. 여기 전부 다 녹음되고 있었어요. 성철이의 번쩍 들었던 손이 허공에서 천천히 내려왔어요. 거짓말. 거짓말 같아요? 당신이 하도 뒤통수를 많이 쳐서 나도 이제 당신 말은 하나도 안 믿어요. 당신이 어머님 통장 훔쳐 달아날 때부터, 아니, 그 빚쟁이들이 가게 쳐들어왔을 때부터 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다 녹음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알아서 하겠지라고 말한 거, 저 할망구 건물 팔면 된다고 당신 친구랑 통화한 것까지 전부 다요. 지혜가 태연하게 휴대전화 화면을 성철이 눈앞에 흔들어 보였어요. 성철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시뻘개졌다가 아주 가관이었죠. 너 비켜요. 마지막 경고예요. 우리 내일 아침 일찍 잔금 치르러 가야 해요. 여기서 한 번만 더 소리 지르거나 우리 몸에 손 떼면 나 이거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거예요. 그럼 당신
내일 아침에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에 앉아 있게 될 거니까요. 지혜의 단호한 기세에 성철이가 결국 주춤했어요. 그래 가라고. 변호사? 장금? 나도 같이 가.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내일 어디서 만나는데? 당장 말해요. 성철이가 현관문 앞을 비키는 대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텼어요. 자기도 꼭 따라가겠다는 거죠. 지혜가 저를 돌아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걱정 마시라는 뜻이었죠. 알았어요. 따라오세요. 어차피 당신이 가봤자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변호사 사무실은 내일 아침 10시에 서울에서 제일 번화한 동네에 있는 법무법인이에요. 지혜가 순순히 장소와 시간을 알려줬어요. 성철이는 그제야 만족한 듯 비열하게 웃었죠. 그래, 그래야지. 어디서 감히. 어머니, 내일 봐요. 내가 그 변호사라는 사람 앞에서 똑똑히 말해줄게. 우리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저 못된 며느리가 홀딱 속여서 재산 빼돌리는 거라고. 내가 다 말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심장이 철렁했어요. 지혜야, 저놈이 정말 그렇게 나오면 어떡해? 걱정 마세요, 어머님. 이미 다 준비해뒀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안방으로 이끌었어요. 성철이는 자기가 이긴 줄 아는지 거실 소파에 보란 듯이 드러누워 텔레비전을 켰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어요. 성철이가 거실에서 쿨쿨 코를 골며 자는 소리가 벽을 넘어 들려왔죠. 지혜는 제 방 바닥에서 겉옷을 덮고 쪽잠을 잤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 무서운 밤이었어요. 드디어 약속한 날이 밝았어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낡고 후줄근한 옷을 꺼내 입었어요. 어차피 이 집에서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성철이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거실을 떡하니 지키고 섰어요. 자, 가시죠. 변호사 날이 만나러요. 저와 지혜, 그리고 성철이. 이렇게 셋이 나란히 아파트를 나서는 기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이 참담했어요. 지혜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 저는 성철이와 나란히 앉아갔어요. 성철이는 차 안에서도 계속해서 승리자처럼 중얼거렸죠. 두고 봐. 내가 오늘 다 뒤집어 엎을 거니까. 감히 내 돈을, 내 건물을, 박지혜.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저는 그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서울에서 제일 번화하다는 동네에 하늘을 찌를 듯 높은 빌딩 앞에 도착했어요. 10층에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로 들어갔죠. 넓고 고급스러운 회의실에는 변호사 한 명과 제 건물을 사기로 한 법인 쪽 사람들, 그리고 아파트를 사기로 한 젊은 신혼부부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 김영자 여사님. 어서 오십시오. 이쪽은 아드님이신가요? 변호사가 성철이를 보고 정중하게 물었어요. 네, 제 아들입니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성철이가 제 말을 끊고 의자를 빼서 거만하게 앉았어요. 아들 김성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성철 씨. 지혜가 성철이의 말을 딱 잘랐어요.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이거부터 받아요. 지혜가 미리 준비해 온 두툼한 하얀 서류 봉투를 꺼내 성철이 앞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던졌어요. 이게 뭔데요? 열어봐요. 당신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서류니까. 성철이가 미심쩍은 얼굴로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 든 서류를 꺼내 읽는 성철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굳어버렸죠. 이게 뭐예요? 이혼 서류라고요? 네, 이혼 소장이에요. 당신이 어제 어머님한테 못된 말하고 나한테 손찌검하려고 하고 노름 빚 때문에 빚쟁이들 끌어들여서 집안 망신시킨 거.
아까 말한 그 녹음 파일이랑 증거 자료 전부 첨부해서 오늘 법원에 접수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혜가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이건 접근 금지 신청서예요. 어머님이랑 저, 그리고 애들한테 100m 이내로 다가오지 말라는 거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우리를 쳐다봤어요. 변호사도, 건물을 사러 온 사람들도, 집을 사러 온 신혼부부도요. 너. 성철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변호사님, 여기 와주신 매수인분들. 지혜는 성철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개를 돌려 또박또박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김성철 씨가 오신 김에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이 상가 건물과 아파트는 전부 김영자 어머님 단독 소유가 맞고요. 상속이나 증여, 그 어떤 구두 약속도 된 바가 없어요. 만약 김성철 씨가 이 거래에 대해 나중에라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여기 매수인분들께 따로 연락해서 돈을 요구할 경우 그 즉시 공갈과 협박으로 추가 고소할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야무지게 말하는지 저는 제 며느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성철이가 이혼 서류를 든 채로 주먹을 부들부들 떨었어요. 아, 박지혜, 너 진짜 죽고 싶어? 자, 그럼 변호사님. 지혜가 변호사를 향해 활짝 웃어 보였어요. 이제 잔금 처리 시작해 주실래요? 변호사가 잠시 헛기침을 하더니 서류를 넘겼어요. 네, 그럼 법인 측에서 상가 건물 잔금, 계약금 제외하고 입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혼부부 쪽도 아파트 잔금 입금해 주세요.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성철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이혼 소장과 접근 금지 신청서, 그리고 자기가 어머니가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말하려던 계획을 지혜가 먼저 선수쳐서 협박으로 규정해버리니 자기가 여기서 소리 한 번 잘못 지르면 정말 경찰서에 가게 될 거라는 걸 그제야 깨달은 거죠. 입금 확인됐습니다. 법인 측 직원이 말했어요. 아파트 쪽도 입금이 확인됐다고 했죠. 그럼 여사님, 여기 마지막 서류에 도장 찍어주시면 등기 이전까지 오늘 바로 처리됩니다. 변호사가 제 앞에 마지막 남은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이름 김영자가 선명하게 새겨진 도장을 들었어요. 성철이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눈에 분노도 원망도 아닌 정말 끝이구나 하는 텅 빈 공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눈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도장을 찍었어요. 쾅! 제 남은 인생 전부를 올가매던 그 무거운 족쇄가 그 도장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기분이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모든 거래가 완료되었습니다. 변호사가 일어서서 악수를 청했어요. 성철이가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혜가 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어머님 가시죠. 어디로 가니? 저희는 뒷문으로 나갈 거예요. 어머님 짐가방은 어제 미리 다 빼돌려서 차에 실어뒀어요. 서울에서 제일 큰 버스 터미널로 바로 가시면 돼요. 지혜가 제 귓가에 조용히 속삭였어요. 성철이는 여전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김성철 씨, 지혜가 마지막으로 성철이를 불렀어요. 당신 빚 5,500만 원. 그거 갚지 마세요. 어차피 당신 명의로 된 재산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그 빚쟁이들도 당신한테 더 뜯어낼 거 없어요. 당신이 감옥에 가든 길거리에 나앉든 이제 당신 인생은 당신이 알아서 살아요. 우린 다신 보지 맙시다. 지혜는 그 말을 얼음처럼 차갑게 남기고 저를 데리고 회의실 뒷문으로 빠져나왔어요. 빌딩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다 끝났어요. 정말 다 끝났어요. 지혜가 저를 부축하며 울먹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빌딩 밖으로 나오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어요. 미리 대기하고 있던 지혜 친구의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하고 저는 방금 전까지 제 것이었던 이제는 완전히 남의 것이 된 그 높은 빌딩을, 아니, 그 지옥 같았던 회의실을 돌아봤어요. 성철이는 쫓아 나오지 않았어요. 차는 곧장 서울에서 제일 큰 버스 터미널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저와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지혜는 그저 제 손을 꼭 잡아줬고 저는 창밖만 멍하니 바라봤죠. 서울의 풍경이 이렇게 낯설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어요. 제가 70평생을 산 곳인데 꼭 남의 동네를 구경하는 손님처럼 느껴졌죠. 차가 복잡한 터미널 입구에 멈춰 섰어요. 어머님, 지혜가 저를 불렀어요. 표는 이미 예매해뒀어요. 남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로 가는 제일 빠른 버스표예요. 남쪽 끝? 네, 일단 그쪽 항구로 가셔야 해요. 거기서 어머님이 가시기로 한 그 섬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실 수 있어요. 지혜가 뒷좌석에서 작은 가방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어요. 어제 성철이 몰래 빼돌렸다는 제가 챙긴 유일한 짐이었죠. 여기 어머님 갈아입으실 옷 몇 벌이랑 세면도구, 그리고 이거요. 지혜가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줬어요. 현금이에요. 혹시 카드 쓰기 곤란하실 때 쓰세요. 그리고요. 지혜가 아까 보여줬던 그 새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이건 어머님 새 휴대전화예요. 제 번호 하나만 저장되어 있어요. 섬에 도착하시면 이걸로 꼭 연락 주셔야 해요. 제가 뭐라고 말을 하려는데 지혜가 먼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예전 휴대전화죠. 지혜가 제 원래 휴대전화를 들었어요. 이건 이제 버리시는 게 좋아요. 성철 씨가 혹시라도 이걸로 어머님 찾으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 그러자꾸나. 어머님, 부디 몸 건강하셔야 해요. 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서 맛있는 거 꼭 사드시고 잠도 푹 주무시고 이제 어머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세요. 너는 어떡할 거니? 애들은, 손주들은 어떡하고? 제 목소리가 또 떨려 나왔어요. 저랑 애들은 걱정 마세요. 저 이혼 소송 꼭 이길 거고요. 성철 씨한테서 양육비도 다 받아낼 거예요. 아, 그리고 아까 그 변호사가 그러는데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집안을 망가뜨린 원인을 제공한 거 전부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된대요. 전 괜찮아요. 저 야무진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지혜가 애써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지혜야. 내가 너한테 평생 갚지 못할 빚을 졌어. 빚이라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은 제게 자유를 주셨어요. 저도 어머님께 자유를 드리는 것뿐이에요. 지혜가 차에서 내려 제 짐을 꺼내줬어요. 버스 출발 시간 다 됐어요. 어서 가세요. 지혜가 제 등을 떠밀었어요. 저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님, 울지 마세요. 우린 꼭 다시 만날 거니까. 그때는 제가 우리 애들 데리고 어머님 계신 섬으로 꼭 놀러 갈게요. 그때까지 꼭 행복하게 지내셔야 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지혜가 울음을 참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서서 제게 애타게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부웅. 버스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출발했어요. 지혜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복잡한 인파 속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버스가 한참을 달려 서울의 높은 건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그제야 저는 주머니에서 제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어요. 전원을 켜자마자 부재중 전화 38통, 읽지 않은 문자 112개 알림이 떴어요. 볼 것도 없이 전부 성철이었어요. 어머니, 어디야? 당장 전화 안 해? 박지혜랑 짜고 내 돈 다 들고 튀었어? 내가 가만 안 둬. 경찰에 당장 신고할 거야. 어머니 제발, 내가 진짜 잘못했어. 돈 1억만, 아니, 그 빚 5,500만 줘. 제발. 협박과 욕설, 그리고 뒤늦은 애원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죠. 저는 그 끔찍한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전체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휴대전화 전원을 껐어요. 버스가 잠시 휴게소에 섰을 때 저는 그 낡은 휴대전화를 쓰레기통 가장 깊숙한 곳에 버렸어요. 제 과거를, 제 지긋지긋했던 인생을 저 쓰레기통에 함께 버리는 기분이었어요. 버스는 다시 몇 시간을 달렸어요. 창밖의 풍경이 빽빽한 아파트에서 푸른 논밭으로 바뀌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남쪽 끝이라는 그 항구 도시에 도착했어요. 서울과는 공기부터 달랐어요. 짠 내음이 섞인 비릿하지만 시원한 바닷바람이 불었죠. 지혜가 알려준 대로 터미널 앞에서 작은 택시를 탔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제가 가기로 한 섬으로 가는 여객선 터미널로 가주세요. 택시는 20분 정도를 더 달려 아주 작은 항구에 저를 내려줬어요. 저기, 저 배 타시면 돼요. 근데 할머니, 지금 시간이 늦어서 이 배가 오늘 이 섬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배예요. 놓치시면 오늘 못 들어가요. 택시 기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줬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서둘러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가야 할 섬이라고 적힌 작은 여객선에 올라탔어요. 기익. 배가 육지를 떠나는 둔탁한 소리가 났어요. 저는 갑판으로 나갔어요. 바닷바람이 제 얼굴을 세게 때렸어요. 머리카락이 마구 헝클어졌죠. 점점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보는데 기분이 정말 이상했어요. 무섭기도 하고 외롭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을 누르고 제 가슴 속에서 시원하다는 생각이 피어올랐어요. 평생을 제 어깨를 짓누르던 그 무겁고 축축한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1시간쯤 갔을까요? 저 멀리 깜깜한 바다 위에 작은 불빛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정착지는 가야 할 섬입니다. 내리실 분들은 준비해 주세요. 선실 안에서 방송이 나왔어요. 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고 아주 작은 선착장에 닿았어요. 배에서 내린 사람은 저를 포함해 서너 명뿐이었어요. 밤 8시가 넘은 시간, 낯선 섬.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정말 막막했죠. 그때 제 새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어요. 지혜였어요. 어머님, 도착하셨어요? 아, 지혜야. 나 방금 내렸어. 근데 너무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어. 걱정 마세요. 제가 미리 다 연락해놨어요. 선착장 바로 앞에 해녀 식당이라고 간판 보이죠? 그 식당 할머니가 지금 어머님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혜의 말대로 선착장 바로 앞에 해녀 식당이라는 낡은 간판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가서 김영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어머님 집까지 안내해 주실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한 뒤 해녀 식당의 문을 열었어요. 딸랑하는 맑은 종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따뜻한 된장 냄새가 훅 끼쳐왔죠. 식당 안에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테이블을 닦다가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저 김영자라고 하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 할머니가 행주를 던지듯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울서 온 사람이구만. 뭘 그렇게 꾸물거려요. 빨리 와요. 밥 차려놨으니까.
할머니는 제 가방을 뺏어 들더니 식당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저는 멍하니 그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식당은 밖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넓었어요. 늦은 시간이라 손님은 아무도 없었지만 주방 쪽에서 나오는 따뜻한 온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일단 여기 앉아요. 뱃멀미 안 했나 몰라. 배고플 텐데 밥부터 먹어야지. 저를 해녀 식당으로 부른 할머니는 나중에 알고 보니 성함이 이춘자였어요. 저보다 대여섯 살은 많아 보였는데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아주 우렁찼죠. 춘자 할머니는 제가 의자에 채앉기도 전에 뜨끈한 밥 한 공기와 뽀얀 미역국 그리고 반찬 몇 가지를 제 앞에 탁탁 소리 나게 내려놓았어요. 반찬은 별거 없어. 그냥 이 섬에서 나는 나물이랑 이건 내가 오늘 직접 물질해서 딴 성게알이야. 할머니가 가리킨 건 노랗고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성게알이었어요. 저 지금 입맛이 별로 없어서요. 입맛은 무슨 밥심으로 사는 거야, 사람은. 얼른 숟가락 들어요. 배가 든든해야 잠도 잘 오는 법이야. 할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숟가락을 들었어요. 그런데 미역국을 한술 뜨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70평생 먹어본 것 중에 이렇게 시원하고 깊은 맛이 나는 미역국은 처음이었어요. 비린 맛 하나 없이 바다 향기만 가득했죠. 노란 성게알을 조금 떼어 흰밥에 비벼 먹으니 짠 바다 내음과 고소한 맛이 입안에 가득 찼어요. 맛이 너무 맛있어요. 허허. 서울 사람들은 대체 뭘 먹고 살길래 이런 거에 감동을 한대. 많이 먹어요. 아직 많으니까. 저는 그날 밥 2공기를 눈 깜짝할 사이에 비웠어요. 서울을 떠나기 전 그 지옥 같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의 일, 성철이의 그 흉흉했던 눈빛, 그런 것들이 까마득하게 멀어지는 기분이었죠. 따뜻한 밥이 들어가니 긴장이 풀리면서 온몸이 노곤해졌어요. 다 먹었으면 일어납시다. 늦었어. 집으로 가야지. 춘자 할머니가 앞장섰어요. 저 할머니, 짐이 제가 가진 게 이 가방뿐이라. 아까 지혜라는 그 똑똑한 며느리가 짐을 택배로 다 보냈더구먼. 내일 아침에 들어오는 첫 배로 올 거야. 오늘은 그냥 몸만 가요. 식당 뒷문으로 나가자 좁고 어두운 골목길이 나왔어요. 이 섬은 가로등도 별로 없네요. 할머니가 커다란 손전등을 비추며 앞서 걸었어요. 가로등이 뭐하러 필요해. 밤엔 자야지. 서울처럼 밤낮 없이 번쩍거리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못 살아요. 할머니는 툴툴거렸지만 제 걸음걸이가 느려지면 멈춰서 기다려줬어요. 골목길을 지나 약간 경사진 언덕길을 10분쯤 올라갔어요. 숨이 조금 찼죠. 다 왔어. 여기가 오늘부터 당신 집이야. 할머니가 멈춘 곳은 정말 작고 낡은 시골집이었어요. 지혜가 이런 곳을 구했구나.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서울에서 살던 그 번듯한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으니까요. 왜? 마음에 안 들어? 할머니가 제 표정을 금방 읽었나 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지혜 며느리가 신신당부를 했어. 절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좋은 펜션이나 깨끗한 집은 안 된다고. 혹시라도 그 못된 아들놈이 찾으러 올까봐 이 섬에서도 제일 구석지고 낡아서 아무도 안 쳐다보는 집으로 구해달라고 했지. 그랬군요. 이 집이 원래 우리 영감이 살던 집이야. 받아 나갔다가 그냥 가버렸지. 그 뒤로 10년은 비어있던 집이야. 며칠 전에 자네가 온다고 해서 내가 쓸고 닦고 이불도 싹 햇볕에 널어놨어. 할머니가 삐걱거리는 낡은 나무 대문을 열었어요. 집은 정말 작았어요. 방 하나,
부엌 하나 그리고 좁은 마루가 전부였죠. 화장실은 어디에 있어요? 저기 마당 끝에. 좀 불편할지도 몰라. 도시 사람들은 이런 거 잘 못 쓴다던데 어쩔 수 없어. 할머니가 방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방은 그래도 정말 깨끗했어요. 노란색 장판이 깔려 있었고 작은 창문도 하나 나 있었죠. 자네 며느리가 보증금을 어찌나 두둑하게 보냈는지 내가 이 집 월세 안 받아도 된다고 해도 기어코 넣었어. 여기. 할머니가 제게 낡은 열쇠 꾸러미를 줬어요. 이건 대문 열쇠, 이건 방 열쇠. 이 섬은 도둑놈 하나 없지만 그래도 서울서 왔다니 문 꼭 잠그고 자요. 정말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감사는 무슨. 아까 먹은 밥값이나 내일 갚아요. 허허. 할머니는 그렇게 씩씩하게 웃으며 돌아갔어요. 방 안에 정말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불에서는 햇볕에 바싹 마른 뽀송뽀송하고 좋은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이불 위에 그대로 쓰러지듯 누웠어요. 끼룩끼룩. 멀리서 갈매기 소리가 들렸어요. 싸싸. 창문 너머로 파도 소리도 들렸어요. 서울에서는 시끄러운 차 소리, 사람들 떠드는 소리, 성철이의 고함 소리, 그런 것들만 듣고 살았는데요. 너무 조용했어요. 조용하니까 갑자기 무서운 생각도 들었어요. 성철이가 여길 쫓아오면 어떡하지? 나 여기서 평생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까? 눈물이 또 핑 돌았죠. 그때였어요. 주머니에 넣어둔 새 휴대전화가 또 울렸어요. 지혜였죠. 어머님, 집에는 잘 들어가셨어요? 지혜야. 나 방금 누웠어. 제 목소리가 잠겨 있는 걸 지혜가 금방 알아차렸나 봐요. 어머님, 혹시 무서우세요? 조금 낯설어서 그래. 괜찮아. 괜찮아요. 어머님,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 꼭 열어보세요. 제가 왜 이 집을 골랐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창문이요? 네, 어머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 푹 주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지혜 말대로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밖은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었죠.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눈부신 아침을 맞아본 적이 없었어요. 밤새 저를 무섭게 하던 그 갈매기 소리가 아침이 되니 아주 정겹게 들렸어요. 저는 잠에서 깨자마자 지혜가 말한 창문이 생각나서 벌떡 일어났어요. 삐걱거리는 작은 나무 창문을 활짝 열었죠. 그리고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제 방의 작은 창문 너머로 온통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캄캄해서 몰랐는데 이 낡은 집이 섬에서도 가장 높은 언덕 위에 있었던 거예요. 붉은 해가 수평선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죠. 바다는 아침 햇살을 받아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풍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어요.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지혜의 목소리가 시원한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작은 창문 틀을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이제 정말 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거예요. 그것도 제가 평생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아침 풍경과 함께요. 그 눈부신 아침 햇살을 저는 그 낡은 창문 틀을 붙잡고 한참이나 바라봤어요. 제 70평생에 아침 해가 저렇게 붉고 거대하게 떠오르는 것을 본 기억이 없어요. 서울에서는 늘 높은 건물 그림자에 가려진 회색빛 아침만을 맞이했거든요. 싸싸. 파도 소리가 제 귀를 간지럽혔어요. 어젯밤에는 그토록 무섭게 들리던 소리였는데 아침 햇살과 함께 들으니 꼭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저는 차가운 물에 대충 세수를 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젯밤 춘자 할머니가 말한 마당 끝에 있다는 화장실로 가는데 정말 낯설었어요. 서울 아파트의 따뜻한 변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옛날 방식이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데서 사람이 정말 사는구나. 세수를 하고 방으로 돌아오니 배가 고파왔어요. 어제 춘자 할머니네 식당에서 밥 2그릇을 비운 게 생각났죠. 저는 옷을 챙겨 입고 언덕을 내려갔어요. 아침의 섬 풍경은 어젯밤과는 또 달랐어요. 푸른 바다 위로 고기잡이 배들이 하얀 물거품을 일으키며 지나가고 있었고, 갯벌에서는 벌써 무언가를 캐는 동네 아낙네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다들 어찌나 부지런한지요. 해녀 식당의 문을 여니 춘자 할머니가 벌써 커다란 고무대야에 해초 같은 걸 잔뜩 담아두고 다듬고 있었어요. 일어났어요? 잠자리는 편했고, 할머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어요. 네, 할머니. 덕분에 아주 푹 잤어요. 푹 자긴 얼굴 보니까 밤새 울었구먼.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 다 티가 나요. 앉아요. 아침 차려줄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금방 밥상을 차려왔어요. 이번에는 뜨끈한 콩나물국에 어제 잡은 생선을 노릇하게 구운 거였죠. 어쩜 이렇게 매일 맛있어요? 바다가 주니까. 바다는 거짓말을 안 해요.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돌려주거든. 사람 속이랑은 다르지. 할머니가 툭 던지는 말에 뼈가 있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어제 춘자 할머니가 밥값을 내일 갚으라고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할머니, 저 밥값 드려야 하는데. 밥값은 무슨. 나중에 일하고 갚아요. 네, 일이요? 아침 먹었으면 저기 배 들어오는 거 구경이나 가요. 당신 짐 온다고 했잖아. 할머니 말대로 식당 밖을 보니 저 멀리서 아침 첫 배가 선착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와 춘자 할머니는 선착장으로 나갔죠. 배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뒤이어 이런저런 짐들이 내려왔어요. 김영자님 짐이요. 젊은 선원 하나가 저를 불렀어요. 세상에, 짐이 커다란 상자로 5개는 됐어요. 지혜가 도대체 뭘 보낸 걸까요? 아이고, 저걸 저 언덕 위까지 어떻게 해. 걱정 말아요. 춘자 할머니가 손가락을 까딱하자 손수레를 끌고 온 동네 청년 하나가 짐을 척척 실었어요. 이따 집으로 갖다 줄 거요. 춘자 할매한테 줄 거 있다면서? 청년이 춘자 할머니에게 뭔가를 건넸어요. 어이구, 고맙네. 자, 이거 받고. 춘자 할머니가 청년 주머니에 1,000원짜리 몇 장을 찔러줬어요. 저는 그 모든 광경이 낯설었어요. 서울에서는 모든 게 주문이고 계산이었는데 여기는 그냥 다들 가족처럼 보였죠. 다시 식당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저를 주방 구석으로 불렀어요. 자, 당신은 오늘부터 여기서 양파할까? 할머니가 제 앞에 커다란 양파 자루를 툭 던졌어요. 네. 아, 네. 저는 얼른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이게 제가 밥값 대신할 일이었군요. 눈물이 찔끔 나도록 매운 양파를 까면서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 나도 이제 내 밥벌이는 내가 해야지. 성철이 가게에서 눈치 보며 하던 설거지와는 차원이 달랐어요. 이건 제가 먹은 밥에 대한 대가였으니까요. 한참을 양파를 까고 있는데 아까 그 청년이 짐을 다 싣고 제 집으로 갔다가 돌아왔어요. 할매, 그 서울 할머니 짐 장난 아니네. 새 이불에 새 밥솥에 살림을 아예 새로 차렸어. 저는 지혜에게 또 고마워서 눈물이 났어요. 점심 장사가 시작되고 식당이 바빠졌어요. 저는 양파를 다 까고 설거지통 앞에 섰죠.
내가 할게. 손님은 가만히 있어. 할머니, 저 설거지는 제가 서울에서 평생 한 일이에요. 이것만큼은 자신 있어요. 저 시켜주세요. 제가 하도 간절하게 말하니 춘자 할머니가 못 이기는 척 자리를 비켜줬어요. 그릇을 닦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서울에서는 이 설거지가 제 지긋지긋한 팔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일이 제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는 춘자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제 집으로 올라왔어요. 집 앞에는 지혜가 보낸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상자를 하나하나 뜯었어요. 정말 지혜 말대로 살림살이를 다 보냈더군요. 깨끗한 새 이불, 하얀 쌀이 담긴 자루, 냄비 세트, 그릇 세트, 작은 텔레비전, 그리고 전기장판까지요. 아이고, 이 바보 같은 지혜. 돈도 없을 텐데 이걸 다. 그러다 마지막 상자를 열었어요. 거기에는 제 낡은 옷가지 몇 개와 함께 작은 사진첩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지혜가 제 아파트 서랍에 있던 걸 챙겨보낸 모양이에요. 사진첩을 펼쳤어요. 까맣게 잊고 살았던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나왔어요. 일찍 죽은 남편과 찍은 촌스러운 결혼 사진. 그리고 아기 때의 성철이 사진이었어요. 돌잔치 때 제가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성철이를 안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복물처럼 터져 나왔어요. 성철아, 내 아들. 제가 제 아들을 버린 거잖아요. 아무리 그 녀석이 망나니였어도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인데요. 그 녀석이 지금 서울에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어요. 내가 잘못한 걸까? 내가 너무 모질었나? 저는 그 사진첩을 붙들고 한참을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누가 밖에서 삐걱하고 대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설마 성철이가 벌써. 방문이 드르륵 열렸어요. 아이고, 울고 있을 줄 알았지. 춘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제 손에 들린 사진첩을 힐끗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집 맞네. 정리해야지. 할머니는 우는 저를 달래주지 않았어요. 대신 묵묵히 상자에서 그릇을 꺼내 씻기 시작했어요. 울음이 나오면 울어요. 실컷 울어요. 그런데 울면서도 손은 움직여야 해. 그래야 내일 또 밥 먹고 살지. 할머니가 그릇을 닦으며 툭 말했어요. 저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나서 할머니를 도왔어요. 할머니, 제가 잘못한 걸까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그릇 닦던 손을 멈췄어요. 자식이 뭔지 알아요? 네. 자식은 내 뱃속에서 나왔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하는 손님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손님이 내 집 기둥을 갉아먹고 지붕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때는 내보내야 해요. 안 그러면 집주인이 굶어 죽으니까. 할머니의 말이 제 가슴을 세게 때렸어요. 자네는 자네 집을 지킨 거야. 자식놈은 지가지 집을 부순 거고. 울지 마요. 자네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다시 그릇을 닦았어요. 저는 그날 춘자 할머니와 함께 밤늦게까지 지혜가 보내준 살림살이들을 정리했어요. 새 밥솥에 밥을 안 치고 새 냄비에 찌개를 끓이고 새 이불을 깔았어요. 집은 낡았지만 그 안은 새로운 온기로 가득 찼어요. 밤이 깊었어요. 저는 새로 깐 전기장판 위에 춘자 할머니와 마주 앉아 따뜻한 숭늉을 마셨어요. 그때 제 새 휴대전화가 징하고 울렸어요. 지혜였어요.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죠.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다급했어요. 왜 그래, 지혜야? 무슨 일이야? 성철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저 이사했어요. 이사요? 네. 어머님, 저 애들 데리고 그 집 나왔어요. 지금 아주 작은 아파트로 이사 왔어요. 성철 씨가 절대 모르는 곳으로요. 아,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지혜야.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어머님, 드릴 말씀이. 지혜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어요. 그이 성철 씨요. 성철이 왜? 제가 오늘 법원에 서류 다 넣었어요. 이혼하자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그 서류를 성철 씨한테 전달했나 봐요. 그래. 성철 씨가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아까 제가 쓰던 번호로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제가 어머님이랑 짜고 자기 재산을 다 훔쳐갔다고. 지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지혜야, 괜찮아? 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빚쟁이들, 그 5,500만 원, 그 사람들이 가게로 쳐들어갔었대요. 뭐라고?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가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어차피 이제 우리 가게도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건물 팔린 거 알고 성철 씨한테 돈 받으려고 가게에 있던 집기들 다 부수고 난리가 났었대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성철이는 괜찮대? 몰라요. 성철 씨 그 뒤로 전화기가 꺼져 있어요. 집에도 안 들어왔대요. 지금 그 빚쟁이들 피해서 어디론가 도망 다니는 것 같아요. 어머님, 제 말 듣고 계세요? 어머님, 이거 우리가 걱정할 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자기가 저지른 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발 거기서 아무 생각 마시고 그냥 푹 쉬세요. 네.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숭늉 그릇을 든 채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제 아들이 망나니 왼수 같은 녀석이지만 그래도 제 아들인데 지금 서울 길거리에서 깡패들한테 쫓기고 숨어 다니고 있는 거예요. 춘자 할머니가 제 손에서 숭늉 그릇을 조용히 가져갔어요. 인제 잊어요. 할머니, 자네가 여기서 그놈 걱정한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그놈은 지 팔자지가 꼰 거고 자네는 인제 자네 팔자 새로 짜야지. 그만 울고 어여자요. 내일 또 해 떠요. 할머니는 불을 끄고 방을 나갔어요. 저는 그 따뜻한 전기장판 위에 누워 깜깜한 천장만 바라봤어요. 지혜는 안전해졌어요. 나는 안전해졌어요. 그런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춥고 시린 걸까요? 다음 날도 해는 어김없이 떴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잤어요. 아들 녀석이 빚쟁이들을 피해 어두운 골목 어딘가에서 웅크리고 있을 생각을 하니 잠이 올 리가 없었죠. 하지만 춘자 할머니 말대로 아침은 왔고 저는 배가 고팠어요. 퉁퉁 부은 눈으로 언덕을 내려가니 춘자 할머니는 어제와 똑같이 해초를 다듬고 있었어요. 잤어? 아니요. 그럴 줄 알았지. 밥 먹어요. 할머니는 더 묻지 않았어요. 그냥 밥을 줬어요. 따뜻한 밥과 국을 먹으니 그래도 살 것 같았어요. 그래, 산 사람은 살아야지. 저는 그날부터 아예 해녀 식당으로 출근을 했어요. 할머니, 저 밥값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할게요. 저 그냥 뭐라도 하게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니까 미칠 것 같아요. 그러든가. 할머니는 저를 말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날부터 해녀 식당의 설거지 담당이 되었어요. 손님들이 먹고 난 그릇을 닦고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았어요. 신기하게도 몸을 바쁘게 움직이니까 아들 녀석에 대한 그 지옥 같던 걱정이 조금씩 옅어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 장사가 끝나고 손님이 없는 시간에
식당 앞 평상에 앉아 바다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이 섬 사람들은 참 무던했어요. 춘자 할머니도 식당에 밥 먹으러 오는 다른 해녀들도 저한테 왜 왔냐, 무슨 일이냐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냥 서울서 온 할머니 그렇게 불러줬죠. 영자씨. 어느 날은 춘자 할머니가 저를 영자씨라고 불렀어요. 성철이 엄마 사모님 그렇게만 불리다가 김영자도 아닌 영자씨라고 불리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왜 앉아만 있어? 집 뒤에 그 묵혀둔 밭, 그거 자네가 읽어. 밭이요? 그래, 거기 돌만 좀 골라내면 상추고 깻잎이고 아주 잘 자라는 땅이야. 내일 내가 홈이랑 씨앗 가져다 줄게.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해봐요. 땅은 바다보다 더 정직해. 다음 날부터 저는 농부가 되었어요. 제 집 언덕 위 그 낡은 집 바로 뒤편에는 춘자 할머니 말대로 작은 공터가 있었어요. 수십 년은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지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가 가득했죠. 저는 춘자 할머니가 가져다 준 낡은 호미 하나를 들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첫날은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평생 흙이라고는 만져본 적도 없는데 돌멩이는 왜 그렇게 많은지 파내도 계속 나왔어요. 손바닥이 다 벗겨지고 물집이 잡혔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인가? 그냥 다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때마다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님, 한번 왔다 가는 인생,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래, 내 인생 살기로 했잖아. 이까지 돌멩이가 대수야. 저는 이를 악물고 돌을 골라냈어요. 며칠이 걸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잡초와 돌멩이가 다 사라지고 보드라운 속살 같은 황토가 드러났어요. 거기에 춘자 할머니가 준 상추 씨앗을 심고 깻잎 모종을 옮겨 심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밭으로 달려갔어요. 물을 주고 잡초를 뽑았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세상에, 그 황토 흙 사이로 깨알 같은 초록색 새싹이 돋아난 거예요. 저는 그 새싹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 작은 생명이 얼마나 대견하고 예쁜지 눈물이 다 났어요. 내가 내 손으로 뭔가를 키워낸 거예요. 그날 저녁 식당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 선착장이 소란스러웠어요. 마지막 배가 들어왔는데 웬 낯선 남자가 내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웬 서울 총각이 저렇게 빼입고 왔대? 식당 창문 너머로 보니 정말 키가 멀대같이 크고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선착장에서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설마 성철이는 아니겠죠. 누구 찾아왔나? 춘자 할머니가 그 남자를 빤히 쳐다봤어요. 그때 그 남자가 해녀 식당으로 곧장 걸어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놀라서 주방 안쪽으로 숨었어요. 딸랑. 종소리가 나고 그 남자가 들어왔어요. 저 실례합니다. 성철이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훨씬 젊고 점잖은 목소리였죠. 누구요? 춘자 할머니가 경계하며 물었어요. 저 혹시 이 섬에 김영자라는 할머니 안 계신가요? 서울에서 오셨는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나를 찾아왔어? 누구지? 춘자 할머니가 저를 힐끗 돌아보더니 그 남자에게 말했어요. 김영자? 그런 사람 없어. 이 섬에는 김씨 할망구 나 하나뿐인데. 난 이춘자지, 이춘자. 잘못 찾아왔어요. 아, 그러세요? 이상하다. 여기 맞다고 들었는데.